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한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 인원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다음 달은 사고 1주년입니다. 그러나 배는 아직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실종자 수색과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 이재욱 군의 어머니 홍영미 씨와 고 최윤민 양의 어머니 박혜영 씨가 미국 순회 간담회 일정으로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뉴스 매거진이 유족들을 만나 무엇을 알고 싶은지, 또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들의 소중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밝은데 우리 아이는 더 밝았어요. 저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섬세하면서 밝은 아이, 배려심도 굉장히 강하고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고, 왜 파쿠르라는 동아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맨몸으로 벽 타고 뛰어넘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 동아리 결성을 해서 그 아이들이 짠 하고 만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서 만나서, 대학이란 대학은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기 전까지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코스프레 같은 건 또 행위예술이잖아요. 전국 코엑스 그런 데서 전국 코스프레 활동을 해요. 재욱이가 자기 꿈을 정확하게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가서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조경사, 환경조경사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홀했던 적이 있어요. 얘가 굉장히 창조적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이다. 뇌를 굉장히 창조적으로 쓰고 일반인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내는 그런 아이인데, 환경조경사가 되겠다라고 했을 땐 굉장히 저희도 염려스러울 정도로 했어요. 왜냐면 너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니? 부모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얘기가 가관이었죠. 엄마, 환경이라는 것은 그냥 환경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이 자연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변색되고 제대로 안 굴러갔을 때 그 환경을 조경해내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그것도 환경조경사다. 난 그런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래 네 뜻이니까 이게 자유롭게 내버려뒀는데, 그것이 그 아이의 마지막 꿈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 아이가 친구 좋아했죠. 동물 사랑했죠. 또 자연도 사랑했죠.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꿈, 하고 싶었던 것들은 마음껏 조명을 하고 가지 않았나. 그렇게 갈 줄은 몰랐겠지만 지금도 많이 엄마는 아무리 자식 자랑해도 모자라고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냥 참 인재로 키우고 싶었던 아이였는데 잘 자라줬구나 하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있는 아이였어요. 자녀가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그냥 확인하는 순간 그냥 딱 멈췄다.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그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재욱이는 그냥 구명조끼 안 입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올라갔어요. 짧은 티셔츠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레팔 운동복 바지. 운동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표정은, 이마에 상처는 있었죠. 그리고 7일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이가 살짝 이렇게 불어 있었어요. 좀 키가 큰 듯한, 덩치가 좀 큰 듯한 느낌으로 올라왔는데 표정은 그냥 그랬어요. 엄마한테 와서 다행이다. 엄마한테 와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래서 아이의 좋은 모습, 편안한 모습만 제가 생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마에 상처도 나중에 제가 발견을 했고요. 그게 또 이제 나중에 보였던 거겠죠. 그리고 재욱이가 굉장히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냥 밝은 모습만 기억하려고 지금까지도 그 마지막 모습은 잘 안 떠올려요. 게다가 저 윤민이는 딸 셋 중에 막내예요.
그리고 제가 35에 낳은 늦둥이 딸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아주 너무 평범한 여고생, 얌전하고 소심하고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그런 아이였거든요. 17년을 제 곁에 있다가 그렇게 갈 줄 알았다면 제가 직장을 안 다녔을 텐데. 윤민이 항상 그랬거든요. 저 직장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엄마 쉬는 날이 언제야? 엄마 언제 휴무야? 항상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좀 그랬어요. 제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오래 할 생각은 없었고 윤민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한 1년, 2년만 조금 벌어서 윤민이 대학 등록금은 좀 해놓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녀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했을 때가 언제죠? 그 시간이 9시 반이었었어요. 근데 통화가 됐어요. 윤민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윤민아 지금 속보가 떴대는데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떠니? 그랬더니 윤민이가 배가 기울었고 우리는 구명조끼를 입고 줄을 맞춰서 앉아 있대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상황이 그렇게 뭐 이렇게 커다란 참사가 될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을 구명조끼를 입히고 줄을 맞춰서 세워놨다는 거는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그 배에서는 그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윤민이한테 윤민아 막 울고 막 그래? 너 울어? 그랬더니 안 운대요. 아이들도 울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도 아마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통화도 된 상태니까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윤민아 구조가 돼서 언니 서울으로 나오면은 나오자마자 엄마한테 전화를 해라. 엄마 불안하니까 얼른 나오면 바로 전화해. 그러고 끊었어요. 원래는 요건데. 되게 많이 기울어있다. 기울인 걸 어떻게 보였지? 이게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이건데. 힘들어. 살려줘. 다리 아파. 살려줘. 스윗. 저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학교에서 문자가 왔었어요. 전원 구조. 뭐 몇 명 구조, 마지막에는 전원 구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엄마들한테 전화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안하다. 학교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애기 아빠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학교를 출발하니까 너도 학교로 와라. 그래서 이제 조퇴를 하고 상황판에 생존자 명단이라고 딱 있는데 유민이 이름이 없더라고요. 1시간 반쯤 지나니까 더 이상 들어올 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못 있겠다. 가까운 항구로 가자. 그래서 팽목항으로 가는 걸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팽목항으로 다 간 거죠. 팽목항에 갔더니 벌써 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기자들, 또 유가족들, 또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법경찰들 거의 뭐 빠글빠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기다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윤민이는 8일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8일 만에 나왔는데 그 8일이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무지하게 긴 시간이었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 항구에 가서 그냥 물만 받아보는 거예요. 팽목항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바다만 쳐다봐요. 근데 사실 그 바다가 사고 현장하고는 배로 2시간을 가야지 사고 현장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바다만 아이들이 있는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윤민이 나오던 날 133번 최윤민 이렇게 이름이 딱 뜬 거예요. 보라 그래서 갔는데 그 넓은 그 안치소에 윤민이 혼자 딸랑 눕혀놓은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 윤민이 혼자 누워있는 모습이 어찌나 외로워 보이든지 친구가 옆에 같이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이를 눕혀놨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윤민이는 아주 깔끔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졌는데 옷은 이렇게 축축한 정도, 손은 이렇게 목욕탕 갔다 오면 여기가 쪼글쪼글한 정도, 그 정도였었어요. 얼굴도 깔끔했고 이제 요 부분만 약간 푸르스름한 정도, 그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요. 저는 그래요. 윤민이가 그렇게 갔지만은 그 윤민이를 저는 이렇게 약간 빼앗긴 느낌이에요. 윤민이를 너무 어이없게 잃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속상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윤민이가 지상에서 사고가 났다면, 버스가 넘어져서 뭐 사고가 났다면 저희 유가족들이 달라붙어 버스 세워요. 산사태로 이게 매몰이 됐다면 유가족들 흙으로 손으로 흙을 다 파헤쳐서라도 아이 구해내요. 근데 그 먼 바다 한가운데 사고가 나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저희 부모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게 저는 너무 미안하고 제가 너무 그 자책감이 들어요. 유족들은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선체 인양과 함께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밝혀져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세월호 그 노후된 선박을 이렇게 수입을 해서 그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로 인한 노후된 선박을 수입을 해서 불법 정개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사고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나면 결정을 내리고 난 상태에서 해결을 하려면 그게 또 짜맞춰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왜?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그것은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다라고 누구나가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들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부분이 제일 먼저 규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1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진실 규명도 있어야 되고, 또 세월호가 지금 인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우선이 인양인데 인양이 되어야 그 세월호 안에 모든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 뭐 폭침설 같은 음모론도 있고 무수한 많은 의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월호가 제대로 인양이 되어서 그것이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난지 낱낱이 파헤쳐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것이고 그 음모론까지도 이렇게 해결이 될 건데, 이것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이유는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배는 그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구조는 했어야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해경이 구조를 하나도 못했다는 거에 저는 더 포인트가 맞춰지고 그거에 더 붕괴해요. 그렇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벌써 8시 몇 분부터 배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배에 넘어간 시간은 10시 20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구조할 시간이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구조를 한 명도 안 했다는 거. 저는 그게 저희는 붕괴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는 딴 분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왜 그 배에서 가서 싸우지 그러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도 물론 소송해야죠. 그분들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저는 해경이 더 붕괴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경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구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본인의 역할을 하나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 명도 구조를 못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선장만 딸랑 데려가나요? 저는 거기서 저희는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싸우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 해경 해체했다고 하는데 그게 해체인가요? 문패만 바꿔다른 거지. 그리고 해경 누가 처벌받은 사람이 있나요? 123 경장 1명 4년?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닌 거죠. 시카고를 방문한 세월호 유족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후에 언론, 유병언, 대통령의 약속, 앞으로의 바람 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